발표 전에 사야죠. 이제 얼마나 전에 사야 될까요? 지금 사야죠. 지금 이거 방송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나가야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이제 긴축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하의 시대가 오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과거와는 또 어떤 부분이 다른지, 이 같은 움직임들을 반영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힌트를 오늘 쏟아내주실 분 제 옆에 모셨습니다. 신한은행 WM 추진부 오건영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신한은행의 오건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강도의 금리 인상, 긴축 정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딱 지난주 3월 6일, 7일 기준으로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네네. 지금 인플레이션, 경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미국의 물가는요. 22년도죠. 재작년 6월 달에 9.1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6월에 딱 1년 만에 3%까지 내려온 다음에 그 옆으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는. 그리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PCE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내려와가지고 2%대 후반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물가 목표가 2%인데요. 점점 더 물가 목표 쪽에 조금씩 더 근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는 심각한 단계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물가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보통 성장이 둔화돼서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돼서 수요가 주니까 물가가 하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공급망이 좀 좋아지면서 물가가 하락한 면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경기는 여전히 탄탄합니다.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여전히 탄탄한 편이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뜨겁고 소비도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 자체가 시장의 기대보다 계속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가는 안정되고 있는 모습들 두 가지가 딱 합쳐지면서 와 이거 정말 드림한 케이스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에 부스트를 갖다가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 경기가 지금은 좋지만 미래에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금리를 조금은 낮추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까지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고강도에 긴축을 했는데 어떻게 수요가 이렇게 뜨거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2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때는요. 수요가 빠르게 식었거든요. 근데 23년도에는 금리를 더 올리고 있는데도 수요가 탄탄하게 버팁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산시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과거하고 달리 이런 게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가 올해 연말에 재건축 발표한다고 해요. 재건축 발표하면 10억 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은 지금이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럼 재건축 발표하기 전에 사야 되나요? 재건축 발표한 다음에 사야 되나요? 발표 전에 사야죠. 그럼 이제 얼마나 전에 사야 될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사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방송할 때가 아니라 지금 나가야죠. 아. 사람들은 그러는 겁니다. 재건축 발표하기 최대한 그 전에 사놓는 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명동 거리를 지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출근을 하는데 보통 5시 반 정도 이제 거길 지나가요. 작년만 해도 보면은 그 시간에도 이렇게 오픈런 매장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더라고요. 명품. 그러면서 이제 아니 명품도 아니고 이제 운동용품 같은 건데 나이키 비슷한 건데 근데 뭐 이렇게 저 텐트 의자 같은 거 놓고서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분들은 몇 시에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일단 5시 반에 온 건 본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후에 늦게 퇴근하는데 밤 11시에도 와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왔는데도 만약 못 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시간이 당겨져겠죠. 그래서 시장은요 학습을 통해 배웁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수년 동안 항상 위기가 찾아오고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가격이 엄청나게 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금리 인하하기 전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기 최대한 빠른 전에 최대한 일찍이 사놔야지.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이 탄탄하게 버팁니다. 자산 가격이 잘 버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간 자산 가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비를 이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가 이어지는 면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시장인데 미국 주택 가격이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계부채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 3%에서 4% 사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갔어요. 보통 그럼 우리나라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따라 올라간 만큼 타격을 받을 텐데 거기는 고정금리로 3%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이사를 안 가요. 왜냐면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는 순간 높아진 고정금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으로 때려 맞는데 그 이자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로 픽스가 돼
있다라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이자 부담의 리스크를 좀 줄여준 거죠. 근데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하셨는데 미국인들이 지금 이사를 안 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니죠. 이제 집을 내놓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죠. 이사를 안 간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았잖아요. 네.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많은 달러를 받아요. 그럼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잖아요. 모기지 대출을 받아서. 근데 모기지 대출 금리도 높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집이 매물이 나와야 살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지금 팔아서 새 걸로 사면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렌트비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눌러 사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죠. 그럼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편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그러니까 해주셨단 말이죠. 저기 보통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자 부담을 높이면서 주택시장에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주택시장의 공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수요를 갖다 이 정도 위축시키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앞에 뭐 이제 6.17 의회 연설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언론에서는 이거 지금 금리 인하한다 이거면 좋은 하는데 네. 파월 의장이 거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하다. 근데 이거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도 있어서 왜냐면 연준이 집을 지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토로를 했고 비슷한 얘기를 캐나다나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시장이 이번에 굉장히 큰 하나의 엑스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플레이션 잡는데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막아내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 물가 여전히 뜨겁고 여기서 핵심은 이제 주택 가격에 있다라는 미국 현재 상황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더 늦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파월 의장은 한 어느 정도부터 얼마의 금리 인하를 지금 구상하고 있을까요? 연준에서는 작년도에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예고를 했는데 2024년에 3번, 내년에 4번을 예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7번 내릴 걸 시장은 올해만 7번 내려주고 내년에 또 내려주고 이제 이렇게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앞서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월부에 나왔을 때였던 것 같은데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고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는 적게 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냐면 올해 이제 3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는 6월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파월 의장이 6월까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그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작년 12월에 연준에서 얘기했던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맞나 있고요. 파월 의장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때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예고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내에 한 3차례 정도 그 정도 레벨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금융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현재 6월 정도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기대치와 파월 의장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는 비슷해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파월 의장이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12월 FOMC 때 굉장히 시장에 기대할 만한 금리 인하 관련된 발언들을 쏟아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일찍부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파월 의장이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금리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제 여태까지 간신히 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쿵 쓰러져 버린 거죠. 좋았던 경기가 쿵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라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금융위기 같은 경우만 온다 이러면 기준금리를 딱 확 낮춰주겠죠. 그래서 또 0%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준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냐면 만약에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너무 많이 버티면 실물 경제가 되게 빠르게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히려 되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간을 보자. 중간에 한 번 정도 인하를 하거나 말을 흘려주거나 하면 시장이 좀 탄탄하게 버텨주면은 확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캄다운을 시키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0.25를 먼저 던져주면 나중에 덜 줘도 돼. 근데 지금 안 던져주면 나중에 이만큼 줘야 될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higher for longer라는 말을 합니다.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높게 그리고 과거보다는 높은 금리를 보다 오랜 기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higher for longer라는 건 계속 금리가 올라가나요? 그게 아니라 옛날보다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금리가 5.5예요. 파월 의장이 이걸 갖다가 두세 번 낮춰요. 그럼 4.5 정도 내려오겠죠. 높나요? 낮나요? 금리가? 높아요. 내렸는데도 높잖아요. 거기서 두 번 더 낮춰서 4%가 돼요. 높잖아요. 4도. 여전히 높죠. 옛날에 비하면 엄청 높은 거죠. 옛날에 저금리 그렇죠. 때였으니까.
그래서 higher for longer라는 걸 통해 가지고 물가를 최대한 견제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나마 높은 금리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버티고 있다가 확 주저앉아가 0%까지 내려야 되면 이때는 또 물가가 확 들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을 봐서라도 오히려 이 higher for longer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한두 번 정도씩 예방주사를 놔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예방적으로 한번 던져준 거고요. 올해도 연내에 한 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순간으로부터 아주 멀진 않은 것 같다. Not far from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게 몇 월이 될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네. 파월 의장도 굉장히 지금 고민이 깊어지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인하를 올해 시작을 한다? 그럼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미국 금리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되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가계부채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게 부동산 주택 가격을 작년에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는 총재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금리 인하 당연히 이자 부담 줄어드니까 도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 더 뛰고 가계부채가 더 뛰어요. 주택 가격이 뛰면 주거비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럼 서민 경제에서 어떨까요? 힘들어지죠. 이자를 갖다가 조금 할인받았던 것보다 주거비가 더 많이 뛰게 되면은 먹고 사는데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럼 금리 인하가 되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효과가 부동산 가격의 앙등과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계부채의 급증을 갖다가 만약 가져올 수 있다면 지금의 금리 인하가 오히려 섣부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거를 어느 정도는 제어해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갖다가 도입한 후에 그게 안정이 되는 걸 확인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는 게 요즘 최근에 보면 은행에서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고 해요. 스트레스 DSR? 네, DSR이라는 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빚을 낼 수 있느냐 이걸 봐요. 이자 상환 부담을 보는 건데 스트레스 DSR은 그 이자 상환 부담을 금리가 높아졌을 때의 상황,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조금 더 적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가지고 만약에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계부채가 높아졌을 때의 부담을 어느 정도는 좀 투영시킬 수 있게 그렇게 장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가 하는 것, 이 두 가지 정도를 바라보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액션을 좀 취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시기에 그러면 네네. 자산에 대한 코멘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낮췄었던 때가 2001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6.5였던 금리를 1%까지 낮춘 적이 있고요. 두 번째가 2008년도에 5.25였던 금리를 0까지 낮춘 적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팬데믹 그걸 전후해가지고 2.5까지 올라갔던 걸 0까지 낮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렸는데 내려갈 때는 너무 빨리 내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을 왕왕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워낙에 세게 나가는데요. 여기서는 금리 인하만 한 게 아니라 금융위기 때는요. 금리 인하 0%까지 한다면 더 낮출 수가 없으니까 양적 완화로 받쳐줘요. 그리고 팬데믹 때도 무제한 양적 완화로 받쳐주거든요. 그게 유동성 푸는 그렇죠. 거죠. 유동성을 푸는 거죠. QE죠.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인하 말고 딴 것도 더 있었던 거죠. 돈을 더 많이 풀어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시장이 굉장히 큰 훈풍을 맞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산시장이 그걸 보면서 와, 이 금리 인하하면 떼돈이네.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재건축 발표하는 거네. 이제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것만 딱 포커스를 맞춰놓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거 얘기만 나와라. 그럼 미리 사놓게. 그래서 실제로 과거의 금리 인하 패턴은 금리가 되게 빠르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빠르게 내려올 거라는 기대를 갖다가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예전의 패턴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예전에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 아, 이게 좋은 거였구나 하면서 자산 가격이 뛰어요. 근데 지금 금리 인하 하기 전에 미리 떠 있잖아요. 그럼 실제 금리 인하 했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이미 다 올라버렸으니까 그게 더 강하게 나타났을 때는 더 강한 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미리 그걸 땡겨서 반영하는 면이 분명히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2001년, 2008년, 2020년 이렇게 금리 인하를 빅컷으로 진행했을 때 당시에 한국에서 자산이 좋았던 게 어떤 게 있었는지도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때 조금씩 달랐는데요. 그러니까 2001년 이후에는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 인하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는 중국을 좀 풀어줬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2005년, 6년, 7년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붐이 있었어요. 그게 자산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요. 그때는 그렇죠. 예, 그런 거 움직일 때. 그래서 가치주가 많이 움직였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도 금리 인하 이후에는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면이 좀 굉장히 강해서 우리나라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그 중심에는 미국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S&P 500 지수가 660까지 빠졌거든요. 그게 지금 5,150 정도 됐으니까 8배 좀 넘게 오른 거죠. 그때 코스피가 한 1,000 정도 됐으니까요. 네. 거기에 비하면 이제 오히려 미국 주식이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금리를 낮춰놓고 그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놓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는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는요, 팀장님 다 네네. 좋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주식도 좋았었고, 그렇죠. 우리 부동산도 좋았었고. 네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3번의 미국 금리 인하 때에는 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QE 같은 양적 완화, 돈을 그렇죠. 풀어주는 정책이 같이 동반됐다. 근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수요가 네네. 굉장히 탄탄하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은 양적 완화까지는 진행이 안 되나? 그러면 이번에는 지금 올라오는 이 자산들이 결국 주인공인 건가?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더 좋아질 자산에 대한 힌트들은 어떻게 찾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의 금리 인하 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 패턴보다는요. 네, 조금 네.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게 그때는 금리 인하를 되게 빠르게 했잖아요. 네. 왜 빠르게 했을까? 9.11 테러나 닷컴 버블 붕괴 때문에 빠르게 했었고 금융위기 때문에 빠르게 했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빠르게 했었잖아요. 그럼 이번엔 무슨 위기일까요? 위기는 없잖아요, 현재. 아직은. 근데 왜 낮출까? 보험적으로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수술을 하는 거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번엔 그렇게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까? 그 질문인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지난 3번은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다가 엘리베이터로 내려왔잖아요. 이번에는 올라갈 때 되게 빠르게 올라갔어요, 금리가. 네. 이번엔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가 에스컬레이터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사뭇 다른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장은 지난번처럼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기대하는데 이번의 패턴은 전혀 반대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패턴을 갖다 그대로 딱 투영시키면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네.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폭넓게 깔아놓으면서 좀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영어로 higher for longer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형태의 금리 인하는 저도 처음이에요. 맨 꼭대기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 꼭대기에 저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이러고 손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금리 인하 기대감은 확실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어떤 걸 기준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앞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전제가 이렇게 깔렸어요.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이 전제가 깔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포트폴리오라는 표현보다는 네. 매크로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의 배팅을 거기에 좋은 자산으로 풀배팅을 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금리가 인하될 때 좋은 주식이 뭐 있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오케이. 금리 인하되니까 레버리지 잔뜩 낀 거. 세 번째는 장기채. 단기채가 아니라 장기채. 이렇게 포트를 짜거든요.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짰는데 사실 금리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해서 짠 거예요. 근데 저는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6월을 가리키고 있더라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 데이터라는 건 사실 수시로 바뀌어요. 올해 초만 해도 7번이라고 했다가 지금 3번이 됐잖아요. 이거는 요동을 치는 거라서 네. 그걸 전제로 가져가면 조금은 좀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게 1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인하된다는 것보다도 시장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건 금리가 인하되는데 이게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온다라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만큼 안 내려오면 실제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자산시장이 아주 큰 선물을 받기는 어려운 거죠. 바카스를 받았는데 밑에 상품권이 항상 딸려온 거죠. 바카스 때문에 좋은 게 아니죠. 이거 빨리 들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실망하죠. 이제 이런 느낌인 네.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에서는 어쩌면 이 밑에 있는 상품권까지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 지금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카스를 느껴주는 것도 문제겠지만 들었는데 상품권이 없으면 엘리베이터처럼 내려오지 않고 에스컬레이터처럼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카스는 받아도 상품권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은요. 미래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6월에 금리 인하 합니다. 이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트를 짜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 외에 이런 시나리오들이 반대로 뒤집어질 개연성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넓게 펼쳐가는 전략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표적인 예로 2022년도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면서 채권 박살나고 주식도 힘든데 주식 중에서도 잘 되던 성장주가 훨씬 힘들었어요. 오히려 가치주가 그나마 버텼고 그런데 23년도에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채권이 오히려 금리가 확 내려오면서 성장주가 또 올라가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난 2년 동안 봤었을 때는 국면이 되게 확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라고 고정시켜 주지 마시고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산들을 조금씩 깔고 가는 전략
그게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파악하자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국면의 전환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깔고 가자? 그러면은 모든 걸 조금씩 걸쳐놓는 게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재점화되는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기준은 PC랑 CPI가 다시 올라간다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쉽게 안 빠질 때 네. 이런 시나리오들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인데 에스컬레이터가 되게 느린 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골프를 치진 않지만 자주 얘기를 듣는 게, 골프를 치는데 이제 갑자기 운이 좋아서 딱 맞췄는데 홀이 있는 대로 그냥 한 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너무 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홀에 집어넣으면 툭툭 치는데 망할, 거기서 왔다 갔다 몇 번 한 거죠. 그럼 이제 영혼이 털리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물가가 빠르게 안정이 됐잖아요. 네. 9에서 3%까지 되게 빠르게 내려왔어요. 근데 작년 6월까지 3% 내려온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3이거든요. 고물가가 길어지는 상황. 마지막 1마일이 적어도 지금은 홀을 중심으로 둬서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네. 그럼 지금 멘탈이 좀 흔들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조금씩 끼워 넣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거 없다.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가 거의 80%라고 생각한다. 그럼 80%만큼을 강한 자산에 밀어 넣으면 되고요. 그러지 않은 자산은 20%를 끼우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가 30, 30, 20, 20이다. 그러면 20%에 해당되는 자산들만큼 그 상황에 유리한 자산을 20%를 끼워 놓죠. 그리고 그 상황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 자산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쪽의 자산들을 좀 키우는 전략들, 밸런스를 좀 빠르게 유지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이게 매크로 환경이 미친 듯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매크로가 그만큼 빠르게 흔들리면 당연히 그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되게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럼 유불리가 되게 수시로 움직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면은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잘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엔비디아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잖아요. 얘만 가. 네. 이쪽으로만 쫙 몰리는 거죠. 네. 왜냐면 너무 불안하니 계속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모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으다 보니까 너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과열이다 아니다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네. 특정 자산으로 또 쏠리면. 보다 강한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M7 중에서도 또 이 속가지기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현기증 나게 돌면 다 필요 없고 이거야. 이런 이제 패턴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무언가 정해져 있는 미래를 보면서 그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최근에 보면 되게 쏠림이 되게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보다는 여러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빈집털이 안 당하게 조금씩은 좀 담아놓자,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이 고강도의 긴축으로 미국의 금리가 5%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하도 아직 안 했는데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금도 사상 최고가, 특히 위험자산의 쏠림 현상이 대단하거든요. 시중에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재건축을 발표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재건축 발표면 떼돈 벌 거거든요. 그러면 땡빚을 내야죠. 근데 갑자기 이제 희재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죠. 금리가 5%예요. 근데 제가 그런 거죠. 5%지만 금방 내릴 거잖아요. 한 6개월, 1년 정도면 5%만 내면 지금 이 가격은 평생 못 볼 가격이거든요. 그럼 땡겨야죠. 땡겨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데 샀잖아요. 옛날에는 5%는 못 빌렸다니까요. 근데 5%라고 해도 여기서 50% 먹을 건데 땡겨서 사야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재건축을 안 한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던져야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년 6월에 한대. 내년 6월에 10억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던져야 되나요? 짜증은 나지만 오케이 견뎌봅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재건축 발표가 늦어져도 버텨요. 그 시기까지.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맛있는 사탕인지 아니까 그러면 버티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주식으로 한번 보면은 기업들 중에서도 6개월, 1년 늦어지면 그 사이에 그 안에 죽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고금리의 그렇죠. 상황을 못 견디고. 근데 적어도 6개월, 1년 안에는 절대 안 죽을 것 같은 기업이 있어요. 엔비디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엔비디아가 성장이 뭐 지금 엄청나다면서요. 그럼 1년 안에 그 성장이 다 죽을까? 아닐 것 같죠. 그거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불안한 것들은 빼고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불안해하는데 저 육지에 닿으면 저기 금덩어리가 많아요. 그럼 배 중에서 어디에 올라가 있어야 되니? 맨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죠. 그 꼭대기에 저만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이러고 손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네. 느낌이 오시나요? 명확하게. 그 밑에는 다 물이 조금씩 들어와가지고 잠겨 있지만 맨 꼭대기에 딸딸딸 이러면서 버티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이 나타나는 이유도 결국엔 이런 것들이 이연이 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셀오프라고 해서 팔아버렸다고요. 근데 이제 버티죠. 버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악 물고 버티려면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조정 과정에서의 쏠림이 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땡겨서 반영한다는 것, 그게 학습을 통해서 벌어졌다. 과거의 학습을 통해서 가져왔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늦어지게 되니까 그 늦어짐에 대한 부담, 왜냐면 작년 초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했는데 벌써
지 1년 3개월째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깨져도 괜찮을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쪽으로 계속 사람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긴 시장을 겪으면서 이번 인하의 시기를 처음 겪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포인트를 말씀해주고 싶으신지. 20년 봤는데요. 금리 인상 시기에 이제부터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4년부터 6년까지 금리 인상을 받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3번을 봤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00년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98년도, 95년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92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도 여러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20년의 패턴을 보고 한 거죠. 지난 20년의 패턴은 결국에는 저도 제가 우물한 개구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동성의 힘이 되게 강했을 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요 그림만 계속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앞으로 가서 94년, 95년, 96년, 97년으로 가보면 그때는 금리 인상을 할 때 94년에 세게 올렸거든요. 되게 세게 올린 다음에 95년도, 96년도에 내릴 때 3번 내려요. 그러다가 97년에 1번 올려요. 98년에 3번 내려요. 99년에 5번 올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게 아니라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로 5년간 해요. 5년간 꽤 높은 금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죠. 그런 걸 우리는 영어로 higher for longer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형태의 금리 인하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생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생소한 사람들이 보다 보면 과거의 패턴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갈 거야 라는 확신을 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도 당연히 최근 20년간의 경험을 통해 보지 94년의 이야기를 응답하라 1994도 아니고 그거 보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끔씩 이런 게 있어요. 시험의 난이도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아들놈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저기 이 시험에 이거 나오면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뭐야? 딱 물어봤더니 이거 시험 범위 아니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대화하기 싫은 거죠, 저랑. 시험 범위 아니에요. 딱 이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진짜 제 생각에는 50년 동안 이어질 베스트 단어인 것 같아요. 시험범위 아니에요라는 단어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죠. 이게 우리는 시험범위라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끔 그런 선생님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시험범위 어디에 그러면 선생님이 되게 좀 불친절해서 네네네.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어요. 교수님들 중에도 있잖아요. 교수님들 중에도 있잖아요. 네. 수능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언리미티드잖아요. 그 킬러는 대학에서도 온다면서요. 그러면 그래서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 과거의 시험 범위가 어디죠? 몇 년도까지죠? 2000년인가요? 90년 아니에요? 80년, 70년 내려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시장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공부한 20년의 그 조그만 시장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되게 멍청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똑똑했다기보다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겪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발전한 이유가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저보다 주식을 몰라서 그런 걸 포트폴리오를 하실까? 그분들이 저보다 네트워크가 없어서 포트폴리오를 하실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노벨 경제학상 받고 진짜 높은 사람들하고 정말 많은 네트워크 하시고 정보 많을 텐데 왜 포트폴리오 하시겠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너무나 다양한 변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많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요. 저도 그래서 너무 자신감 있게 가는 것들보다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같이 감안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모습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정말 명언이네요. 시장이 매일매일 시장만 보더라도 정말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네네. 이 시험 범위가 언리미티드로 굉장히 좀 확장된 범위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난이도가 올라간 이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무조건 이긴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유연한 사고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이 확신의 함정에 빠지지 말으셔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2017년도는요. 제 생각에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상승장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랐어요. 모든 자산이. 지금 또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되면 인하하라고 압박을 좀 가져갈 수 있죠. 왜냐면 올해가 미국 대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5일이었죠? 슈퍼 화요일에 트럼프가 압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선 후보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 만약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어떤 게 달라질까 궁금합니다. 일단 이전에 트럼프 당선됐을 그때 임기 동안에 우리는 어땠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좀 갖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게 트위터를 좋아하셨어요. 저희도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오피셜한 뉴스를 보면서 분석하는 거 하고 내지는 공문이 나와 있는 거 오피셜 다큐멘터리를 보고 분석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트위터가 뜨잖아요. 그럼 이거 보고 분석하기엔 참 그렇거든요. 왜냐면 이게 오피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닌 말건데. 근데 이게 새벽에 잠자는데 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럼 거기에 아직도 기억나는 19년도 5월 달에 중국의 관세 더 때리겠다고. 그 오피셜 문서로 뜬 게 아니라 트위터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리포팅하면서 이게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그 너무 고통스럽죠. 트럼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은 시장에 확실하게 변동성을 줍니다. 어쨌든
어쨌든 되게 재밌습니다. 분석하는 사람은 되게 힘들지만. 16년도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는데 그때 이제 예고편이 하나 있었는데 9월 달에 원래 힐러리가 앞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힐러리 후보가 자동차를 타러 걸어가는데 갑자기 휘청하더라고요. 건강상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걸 보면서 주식시장이 그날 미국 3대 지수가 3% 빠졌어요. 그걸 딱 본 다음에 저희가 무슨 생각이 트럼프 되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11월 16년도 딱 이제 그날 아침에 뉴욕타임즈에서 힐러리 후보의 당선 확률이 92%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랬는데 점점 갈수록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트럼프가 계속 되니까 답이 안 나온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 12시인가 12시 반에 보니까 3대 지수가 2%씩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리포팅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인가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폭이 빠르게 커버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0%로 돌아오는 거죠. 원금으로. 이게 뭐지 했는데 새벽 내내 밀어 올려가지고 3대 지수가 2%가 넘게 뛰었어요.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이 랠리로 가는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래. 이게 뭐지? 막 다들 깜짝 놀랬던 거죠. 근데 그때를 이제 다시 되새겨보면 그 16년도 11월 9일날 트럼프 당선 이후에 2017년도는요. 제 생각에는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아름다운 주식시장 상승장이었어요. 전 세계가 다 같이 올랐어요. 모든 자산이. 가치주, 성장주, 선진국, 이머징 할 것 없이 다 올랐어요. 진짜 드라마틱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코스피도 박스피 1950에서 그걸 깨고서 2600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게 반도체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든 전 섹터가 다 올라요. 그게 뭐였냐면 트럼프 후보의 정책 중에 법인세 인하가 있어요. 사실은 유럽이 재정위기를 겪은 다음 부터는 국가가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돼. 그래서 감세해주면 안 돼. 증세에서 세금 많이 걷어야 돼. 이런 게 되게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세금이 빵꾸가 나면은 국가가 흔들린다. 그럼 모두가 골로 간다. 이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각 전 세계에서 재정 정책을 못 썼어요. 정부가 돈을 못 풀었어요. 중앙은행만 연락에 0%로 돈을 풀고 양적 완화하고 해도 재정 정책 사이드가 묶여 있었던 거죠. 그거 사실 풀기 힘들거든요. G20에서도 절대 재정을 쓰면 안 돼. 막 이랬고 오바마 대통령도 못 풀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좀 독특하시지 않습니까? 들어와가지고 닥쳐라. 한 다음에 이제 풀기 시작했죠. 그래서 17년도에 법인세 인하부터 들어가요.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에 세금 낼 게 그만큼 줄죠. 그러면 잉여 현금이 생겨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그거예요. 공화당의 논리는 아니 법인세를 인하해주면은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나만 알고 둘도 몰라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현금이 남죠. 이걸로 공장 짓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 채용되겠죠. 그럼 저 같은 사람 채용되면은 소득세 내겠죠. 그리고 소비하면 소비세 내겠죠. 그럼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설비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 또 채용되겠죠. 그럼 세금이 훨씬 더 많이 거치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돈 잘 버니까 법인세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다 치고 실제 밀어붙이는 거죠.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 재정 적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그래요. 17년도가 경기가 좋았는데도 재정 적자가 엄청났어요. 경기가 좋으면 보통 재정 적자가 나오면 안 되는데 기업들이 잉여 현금이 생겼어요. 이 잉여 현금을 갖고서 설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요.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여기 요만큼의 파이가 있으면 요 파이를 원래 이제 둘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기업이 희재님의 주식을 사서 소각해요. 그럼 이제 주주가 없어졌잖아요. 저만 남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다 먹으면 되죠. 그럼 저의 밸류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주가의 밸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레비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EPS죠. EPS는 주당 순이익이죠. 왜냐면 저는 기업이 아니라 주주예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션만 얼마만큼 줄 거니 나한테 파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사주 매입 소각은 제 포션을 늘려줘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쫙 밀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가죠. 재정 적자는 늘어나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자산시장에 엄청난 도움을 줬고요. 19년도, 18년도 넘어오면서 시장이 한번 크게 흔들리는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게 1번, 두 번째는 트럼프가 이제 무역전쟁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때리고 막 관세 때리고 하니까 막 시장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실물 경기가 침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연준을 후달궈가지고 빨리 금리 내리라고. 그래서 이제 19년도 7월부터 내리죠. 그 압박을 못 이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추가적으로 또 자산시장에는 도움을 줬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트럼프의 정책과는 좀 다른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정책을 또 폈잖아요. 그게 이제 자산시장의 드라마틱한 상승을 만들어낸 건데 anyway 트럼프 때는요. 그래서 재정 적자를 늘리면서 기업에 감세를 해주면서 이제 밀어준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트럼프 후보가 3월 초인가 연설에서 법인세 추가 감세를 갖다가 추가 인하를 좀 고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법인세 올릴 거고 부자 증세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를 감내할 방법이 없어요. 세금을 어디선가 걷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잉여 현금이 있는 데서 가져와야 되잖아요.
35에서 21%까지 낮췄던 법인세를 25나 28%까지 올릴 거다라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얘기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21%까지 낮춘 법인세를 자기는 15%까지 낮추고 싶다고. 근데 이제 18%냐 15%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됐었을 때는 법인세 낮아지니까 또 주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재정 적자가 심하지 않았거든요. 금융위기 때 재정 적자 엄청 늘은 걸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많이 줄여놨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재정 적자가 엄청 늘어있죠. 그래서 지금 재정 적자를 더 늘렸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눈에 보일 수가 있죠. 그때하고 다른 건 그때 당시보다 재정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를 그렇게 옛날처럼 세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유명한 표현 중에, 나는 임페리얼이 아니다,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민의를 대변해서 싸우는 거죠. 제가 뭐 명령해가지고 법인세 인상이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대선 때 되게 중요한 건 대선과 함께 진행될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에 누가 다수당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놓고서 좀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통화정책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번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엘리베이터 타고 훅 낮춰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금리 인하 기조에도 변화가 있나? 이래서 참 트럼프 대통령 분석하기 어려운 게, 16년도에 대통령 되기 전에 대선 토론회를 해요. 힐러리랑 대선 토론회를 하는데 막 싸움을 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자넷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에요. 자넷 옐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힐러리 당신보다 더 정치적인 인간이라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를 낮춰놔가지고 지금 제로금리 유지해가지고 힐러리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오바마 행정부를. 그렇게 정치적인 인간 처음 봤다고. 본인이 대통령 되니까 금리 잡아내리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또 뭐라고 했냐면, 지금 파월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냐고. 지금 금리 인하 하려고 하고 있다고. 금리 인하해서 민주당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금리 인하 하는 순간 민주당을 지원하는 게 되는 거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파월은 파이어라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의 변화가 되게 뻔뻔하면 상대편이 내가 잘못 생각하나 이렇게 돼요. 맞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렇죠. 느낌? 그러니까 맞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이번에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되면, 지금 또 인하하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되면 인하하라고 압박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늘어나니까 그걸 갖다가 이자 비용을 줄여가지고 메우려고 할 테니까 또 인하하라고 이제 압박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스탠스는요, 종잡기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준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시키는 대로 할 수만은 없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떤지를 보면서 움직일 것 같아요. 19년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낮추는 데 대한 부담은 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전히 지금은 인플레이션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미국 대선 평범한 직장인들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이제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우리 오건영 팀장님이라면 이런 코멘트로 도움을 주겠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강의를 나갔는데, 많이 보셨어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 사람은 그럼 얼마나 맞춰서 잘 버냐 돈을, 이제 그런 질문이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할 만한 질문이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으니까. 정말요? 결국은 그거잖아요. 미래를 잘 맞추면 왜 와서 마이크를 잡고 있겠냐, 왜 이렇게 월부에 나올까,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래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다양하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쏠려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는 거거든요. 6월에 인하합니다.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확률에 맞춰서 깔아놓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변동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환율 밴드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때 다 웃었잖아요.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흔들리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많이 흔들린다고 하면, 우리가 무언가에 쏠려가고 있을 때 확 쏠려가는데 반대편이 너무 빠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순식간에 빈집털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엔 가장 큰 대응 방법은 최대한 촘촘하게 깔아놓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요. 바쁘지만 그거를 되게 빠르게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동성이 높을 때 이 변동성을 잡아줄 수 있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산들 중에 대표적인 게 금과 같은 자산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금이 멍하거든요. 얘가 다른 자산들의 변동성을 되게 많이 조절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 보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대치인데 지금 금 많이 사도 돼요? 이제 이런 질문보다는 포트폴리오에 금을 일정 수준 담아놔가지고
변동성을 좀 낮춰주자. 이런 관점에서 그런 자산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만큼 넓게 깔아가시고 변동성이 높은 만큼 얘를 잡아줄 수 있는 자산을 꼭 포트에 담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입니다. 오늘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시나리오 안에서 우리가 어떤 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또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경제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트여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팀장님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